네, 8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가든이 지금 7일 만기 10억 달러 채권 이자 300억 원을 지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라토리움이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아예 지급 불가 상황으로 번지는 이 디폴트로 확산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액수가 커요. 지금 300억 원 지급 불이행이 나와줬고, 지금 이 회사 컨트리가든이 상반기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손실액이 최대 7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조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9월에 헝다그룹 파산 사태의 거의 시즌 2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양상의 어떤 안 좋은 악재가 하나 더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리가든 관련 채권 11가지가 전면적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증시 엄청 빠졌고요. 지금 17% 급락, 17% 아까 제가 18%까지 본 것 같은데 급락을 해줬고, 지금 채권이 11가지인데 총액이 2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가 11가지가 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빠른 건 9월부터, 늦은 건 내년 초가 만기 일정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게 잘못되면 연소의 디폴트 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약간 이 난개발, 부동산 난개발의 어떤 부작용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수경제 부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아니고 리세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면서 제2의 일본의 전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약간 진짜 이러다 큰일 한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금융권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금융권이랑 연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 확전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의 중국판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중릉국제신탁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신탁 회사인데, 지금 상하이 증시 상장사 3곳에 대해서 만기 상품 현금 지급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액수가 커요. 182조 원 규모. 그래서 이것도 모라토리엄의 개념으로 지금 지급 연기가 된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급 연기된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지급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게 되고 만약에 중릉국제신탁 같은 이런 금융권의 파산 이슈로 번지게 된다라면, 정말 재수없으면 중국발 리먼 사태, 뭐 이렇게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관련 대형 개발 회사, 금융 회사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게 된다라면, 아직 무너진 건 아니지만 무너질 가능성을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라면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거는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가 이 성장 반등 조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컨트리가든 이 만기 채권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이 헝다그룹처럼 디폴트 합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2의 헝다그룹 사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중국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CPI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디플레이션이 문제인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악재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중국의 CPI 지난주 발표된 거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지금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찍힌 겁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지금 마이너스 행보라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한 디플레이션 상황 진입,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우려로 번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하락했다라는 건 이건 디플레이션 신호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 또 재정 통화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물론 이제 중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뭔가 조치를 하겠죠. 돈을 더 풀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도를 하면서 뭔가 정책적인 재정 통화 정책, 어떤 그런 정책 스탠스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내수 신장만으로 소비가 죽고 생산이 죽은 상황인데 될까?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본 판때기에다가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덮쳐오고 있잖아요. 중국도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계 비중의 어떤 자산 규모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한데 사이즈가 더 크죠. 난개발의 사이즈도 크고, 부동산 폭락이 만약에 뭔가 이번에 컨트리 가든 사태가 안 좋게 번져서 연쇄 어떤 파산 이슈로까지 번진다라고 한다면 줄줄이 가계 경제까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형태가 우리나라랑 거의 흡사한 데다가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작은 그 차이점,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직격타,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 장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소비자와 기업이 지금 소비를 안 해서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이미 부동산 리스크와 별개로 이미 중국 경제를 봤을 때 기업도 가게도 정부도 지금 뭔가 돈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저물가,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터질 컨트리 가든의 어떤 모라토리엄, 지금 불이행이 지금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고 20% 가까이 빠진 상황에다가 채권 거래 중지, 근데 액수가 어마어마.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헝다그룹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중국의 어떤 장기 저성장,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1991년에서 2002년까지 장기 침체.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중국에서 장기 저성장 침체 우려가 밑바탕에 깔린 와중에 부동산 리스크가 딱 하고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니케이가 보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진짜 이거 앞뒤깎기가 좀 맞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을 또 갖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진짜 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에 어떤 우려점을,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려점이 되고 있고, 대신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해지니까 소비 대신 저축을 하는 거고, 중국 실업률 지금 20%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하고 있고, 결혼 기피 거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녀 혐오, 이 성갈등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실업률 높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억압하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결혼 기피 문화가 강화되니까 출산율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 당연히 이건 이제 노동 인구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고, 상황이 어떤 악순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직격타로 온다라는 거예요. IMF가 이런 추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빠질 때마다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추산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방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한 거는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대중 수출 의존도가 1등 아니면 2등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아마 지금 1위는 미국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 외교 상황 조금 좋을 때는, 그때는 뭐 항상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차지 비율이 1위,
지금 1위, 2위가 항상 중국 아니면 미국이기 때문에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어떤 악영향 이런 거는 뭐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흡사해요. 지금 중국이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거의 지금 동일하게 안 좋은 것들이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경기 성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리스크까지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 자체가 이제 사실상 제갈길 가는 상황에 교역 결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국 대립 심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무역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 상품 수입 비중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3%. 근데 이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21.6%였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서 2010년 그 10년대 그 사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라는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무슨 대학에도 국제학과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제학과 신설된 곳 중에 학과 자체가 없어진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각 지역화, 이제 개별 각계모찌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근데 딱 지금 중국과 미국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화 개나 줘버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오프쇼어링, 밖에 나가 있던 기업들 다 자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력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약간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됐던 하나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도 아주 큰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견고할 것 같았던 중국의 성장세도 지금 발목이 잡힌 거고, 미국 지금 계속 삐거덕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인도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약간 뭔가 이 변화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관전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15일 밤에 발표가 되고, 지금 전월 대비로 봤을 때 0.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달이 이제 0.2%였거든요. 그러니까 6월 대비 7월의 소매 판매 지수, 그러니까 소비력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서 지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연착륙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또 시장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치 수준이나 이것보다 좀 높게 나와주면 시장은 위쪽으로 반등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하루 뒤에 이제 공개가 돼요. 그래서 9월 금리 인상 종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뉘앙스 찾기에 나서게 되겠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상 종결 선언까지 나와주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 지난주에 PPI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골 때리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종료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동결이 되고 11월에 한 번 더 인상이 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이런 거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바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전망을 했더라고요. 얀 해치우스가 얘기한 건데, 내년 2분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9월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하고 내년 2분기 6월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전망이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증시 강세 안 온다고 하는데 지금 증시 상반기 내내 반등하면서 사실 굉장히 망신을 당했던 곳이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런 전망이 이번에 좀 적중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지점이고, 지금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도 전망을 잘 못해요. 워낙 지금 다채롭게 시장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투자은행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겠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냥 개미는 개미답게 겸손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이제 29,000달러 중반까지 조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주변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해주고 29,000달러 중반이라는 게 지금 딱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얼마나 잘 지지를 받고 올라서 줄지, 이게 지금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 오페드예 같은 경우에는 28,500달러 아래로 빠지면 26,0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반면 28,500달러까지 반등하면 31,100달러 이후에 32,4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차트 기준으로 29,2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근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29,300달러 부근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딱 오후 들어서 29,000달러 중반까지 살짝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32,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고, 그렇게 약세, 이 베어리시의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타이트한 게 최근 4년 동안 2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하면,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변동성의 방향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요 정도 타이트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0.2 정도 수준으로 그 아래로 빠졌을 때 상황에서 항상 반등이 나와줬더라는 거예요. 큰 반등. 그래서 이번에도 큰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승인이 될 것인가, 승인이 된다라면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약발은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아이템이고, 미국에서 조금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 하반기에 홍콩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승인 직전이고 홍콩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도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홍콩이 워낙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프렌들리하게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홍콩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일본 잘 봐야 돼요. 일본이 지금 웹3와 관련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30-4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경제 발전의 속도를 웹3를 활용해서 조금 넘어서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몰라요, 일본 같은 데서 먼저 출시해버릴지. 근데 일본이 웹3 혁신을 잘 주도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는 XRP와 관련해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록도 지금 3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ETF 운용이야. 그러니까 ETF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성숙도를 제고하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왜 SEC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존 리드 스타크가 ETF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행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정치적인 당파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라면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게리 겐슬러는,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당연히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뭘 알고 지금 ETF를 승인 한 해 만에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봤을 때 미국 민주당에서는 암호화폐 프렌들리 정책을 최소한 주도적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얘기긴 한데 당장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 공화당이 이기는 걸 응원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라울 팔이 솔라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사람 한창 이더리움 엄청 띄웠던 사람인데 솔라나가 2018년 이더리움을 연상시킨다. 확률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고 2018년도에 이더리움이 약세장 와중에도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많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일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솔라나가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더리움 띄우더니 뭐 솔라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솔라나 홀더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반가우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드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헤데라 해시그래프 파트너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소액 결제 혁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연준 페드나우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프로젝트 자체는 헤드라 해시그래프도 잘 지금 구축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프로젝트는 아닌데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일을 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연준 페드나우의 헤드라 해시그래프의 어떤 파트너 기업 드랍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나름의 호재성 소식으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